안녕하세요. 정치대학 임윤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국의 변화와 요동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제 물론 정권 초기에 추진력과 속도감이 탄력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각종 방탄 법안 통과 추진 등 야당의 반발이 어김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1교시 그래서요. 설주원 변호사님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 관련 그리고 방탄 법안 통과 등에 대한 법적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벌써 출범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평가 짧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평가를 할 만한 6일밖에 되지 않았죠. 이제 일주일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대선 경선 전부터 아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보더라도 인재 관련해가지고 대선 기간 때 이미 그걸 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 인재 풀 등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당선됐었을 때 바로 인재 풀에서 어떤 그 강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더 빠르게,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표 시절에 어떤 대통령 후보를 예상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 탄핵 전국 이후에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재풀에서 지금 아마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 몇몇 수석들, 그 다음에 지금 내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김경수 행안부 장관 지금 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내에 내각이 거의 인선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가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를 하고 있는 실사구시, 실용주의 인선, 그 다음에 국민 통합에 대한 인선으로 아마 그 기조를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어서, 아직은 이게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은, 조금 이번 주까지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아마 전체적인 총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주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살짝 한번 오늘 무슨 네. 실용주의와 국민통합을 지금 내세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안철수 의원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실용주의고 이건 재활용이다. 특히 김경수 행안부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 지명, 네. 우성호 정무수석, 국민통합, 실용주의 맞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도 가우뚱하는 인사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 전 의원,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의 어떤 총리 기용은 상당히 의외다. 당내에서도 원래 우리가 대선 기간 때만 하더라도 대선 초입에 홍준표 총리 카드가 있냐 없냐, 이것이 또 어떤 통합 인사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거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총리는 어떤 그 통합 인사 또는 보통은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이낙연 총리를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를 기용한 배경에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홀대론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호남을 홀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당시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총리를 발탁을 한 거였거든요. 당시 이낙연 총리가 친노나 친문도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완 인사를 한 것이었거든요. 본인의 어떤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보완해 줄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죠? 특히나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을 같이 했었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는 어떤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가장 다득표 를 한 어떤 최고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좌를 했나?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 그랬거든요. 김민석 최고한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한테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고,
뭐 한간에는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계엄령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뭐 보상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뭐 계엄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조기 대선이 열려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계엄령을 예측했다 해서 그걸 뭐, 보훈 인사?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분을 지명을 했는지.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소위 국무총리의 실세 총리라고 할 만한 정말 이 내각을 움켜쥐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치를 전념하면서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간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인사잖아요. 경제계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치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었었고. 그러니까 보완점이 보이기는 보다는 오히려 우려점이 많이 보이는 인사여서. 그렇죠. 뭐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리스크도 저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뭐 다시 재조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과거에 이제 뭐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상당히 좀 심한 말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회장과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회장 쪽으로 갔던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컴백은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최근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금, 추징금이 납부가 됐는데 그게 일시금으로 납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의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있어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 등이 다시 한번 쟁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초기잖아요. 그리고 초대 총리에 대해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부의 초대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뭐 반대가 있더라도 아마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뭘 통과 못 시키겠습니까? 뭐 지금 국회는. 지금은 헌법 개헌안 빼놓고는 다 통과가 되는 상황이라서 뭐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김민석 총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당초에는 원래 서울시장에 상당한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면 나중에 이제 서울시장 부분은 포기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에 나오려는 민주당 쪽 인사들이 상당히 지금 내부 경쟁이 거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인선이 내년 지방선거용이거든요. 네. 특히나 뭐 정무수석인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서실장인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각각 광역단체장으로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인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각 인선을 보면, 특히나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용이다라는 얘기들이 뭐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등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1년간,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방향과 어떤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좀 의외였어요. 4선인데. 저는 그래도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에 잘 기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상호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인사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당내에서도 친명계는 아니세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은 뭐 친명으로 분류됐던 인사도 아닌 거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좀 쓴소리를 많이 해서 오히려 진짜 뭐 뭐 소위 강성 지지층들 뭐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수박이라는 소리도 듣고 본인도 그냥 농담으로 라디오나 이런 데서 그냥 수박이면 내가 수박이지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으로 저는 발탁을 했다는 것은 그의 우상호 의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력 이런 부분 등이 특히나 당내에서도 소통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소통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워낙 운동권 선골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아니 중간에 제가 어떤 전략가죠. 지금은 오히려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략 파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의원은 저는 정무수석으로서는 발탁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김종인 비대위 2020년도
16년? 16년도 비대위에서 그때 우상호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의 비서실장을 하셨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떤 보수 진영과 인사들과도 상당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의 발탁은 그건 잘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오히려 정말 정무수석만큼은 잘 뽑았어요. 근데 이제 우려는 이건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나 우상호 전 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이종성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나 미국이 볼 때 불안하다라는 거죠. 조금 이종석 특히나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우려를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분이 원래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어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국정원장을 잘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이번 미국의 기존의 민주당 정부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점을 두면서 그렇네요. 북한과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공화당 정부, 특히나 트럼프 정부는 과연 지금까지의 어떤 기존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이 갈 것인가? 뭐 일설에 의하면 지금 이번에 전화통화가 늦어진 부분도 뭐 이게 뭐 한국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관세협정이라든지 이런 거, 방위비 분담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어떤 우세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라는 평가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신감이 있다라고는 보일 수밖에 없는 외신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나온 메시지는 상당히 좀 우리가 봤을 때도 좀 걱정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이례적이었죠. 네, 무슨 축하 메시지는커녕 우려 메시지부터 나오네. 굉장히 우려가 깊었고, 그다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들어왔을 때 저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왜 중국이 여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근데 그 시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행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유세 과정에서 한 뭐 셰셰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양안 관계에 있어서 좀 불분명한 태도를 분명히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중국에도 제시하면 되고 뭐 대만에도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바라는 건 절대 그쪽이 아니거든요. 양안 관계, 특히나 중국과의 양안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스탠스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유세 과정에서 한 발언 등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불신감이 어느 정도 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G7에 이번에 초청돼서 캐나다를 가지만은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초창기에 그 나토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갔었을 때 미국 어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뭐 악수를 하고 뭐 몇 분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측정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에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형식의 외교를 펼쳐갈지, 그리고 거기서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뭐 한미 관계,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이런 부분 등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본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불신감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소할지 이걸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외교부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미리 몇 분 얘기하지, 어떤 대화를 하지, 어디서 스치는 걸로 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도 수장도 없는 상태고요. 사실상 이걸 누가 어떻게 조율할지도 없는데 6월 17일에 당장 출발한다고 하니, 그래서 실무자들은 반대도 했대야 되잖아요. 네, 어설프게 가서 무시당할 바에는 차라리 가지 말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가장 형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잖아요. 어떤 뭐 다른 무슨 경제나 이런 거 유연하게 할 수 있겠지만 외교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내가 그냥 편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결례가 될 수 있고, 외교 관행상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냥 해버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갔었을 때 상대방 나라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조금 준비 기간이 짧지만은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의전팀, 대통령 의전 관계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부라든지, 그 다음에 안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을 최대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밤새야 될 텐데. 네. 아마 그리고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기 때문에 뭐 이번엔 정부에 뭐 꼭 그 탁현민 씨가 이렇게 그 기용되지 않더라도 아마 이번 G7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도 업저버로 그 초청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부터 아마 매뉴얼을 다시 전달 받아가지고 아마 이번 그 대통령실 G7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인사 중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요.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일단 지명 철회 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지금 논란입니다. 바로 이승엽 변호사인데 이 이승엽 변호사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야당은 뭐야 이걸로 변호사비 대납하는 거야? 이제 계산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비판이 뜨거워요. 거셉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인사라든지 뭐 내각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뭐 본인과 관련했던 변호사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부적절한 인사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이거 부당하다. 그냥 친명 인사.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코드 있는데 인사. 이건 다르죠.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국가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에요. 하나의 그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본인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니면 뭐 과거에,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관련이 있는 변호사가 추천이 됐다. 헌법재판관으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이게 종료된 게 아니라, 모든 사법 리스크가 종료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이걸 지금 입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사건의 변호를 했던 사람,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 심판을 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그건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그건 공평하지 않은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승엽 변호사를 추천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려를 하는 건, 뭐 진보 진영이건 보수 진영이건 다 떠나서 어떤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파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승엽 변호사를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수 진영으로 만약에 이제 또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가서 그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정말 아니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건이 앞으로 헌법재판소로 갈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다든지 대법관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임명했었을 때 상대방 진영이 됐을 지금의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한 인사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명의 임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의 유지냐 파괴냐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인사가 자행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질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70년 대한민국, 이제 8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70년 넘도록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지켜오면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 있었던 거예요. 꼭 그게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또 아니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치권에서라든지 암묵적인 어떤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렸던 사람도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깨졌죠.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으로 이어졌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걸 이재명 정부가 원상회복을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정상적인 걸 안 했어야죠. 근데 지금 초기부터 특히나 헌법재판관, 대통령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별개의 기관이니까 안 되죠. 특히나 사법부잖아요.
하나의 사법부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사법부기 때문에 공천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야 줄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비판할 소지가 그냥 가라. 예, 그러면 되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저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체계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간이다. 예,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머지 정치고 민주주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그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거 물론 철회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가처분이란 것은 본안재판이 난 다음에 결론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밖을 벗어나는 것인지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권한대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근데 권한대행이 어떤 헌법기관 구성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판례로서 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했었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단 말이에요. 결정도 없었었고. 근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질 기회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결론을 내줘서 그걸 보고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권한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사법부의 존재를 무시하네. 네,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이건 철회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아직 그냥 지명만 돼 있었고 가처분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가처분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 나오기 전까지는 지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지명 철회도 하면 안 되고 지명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명 철회도 당연히 지명 철회가 될 부분은 아니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통령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해충돌 아닌데요? 뭐가? 어쩌라고요? 아니 그것도 문제죠. 아니 무슨 이해충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해충돌인데.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역지사지 해보면 된다니까요. 가정은 말하지 말래요. 아니 가정. 그러면 이승엽 변호사 지명 안 하실 건가요? 임명 안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한다고 보는데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예요? 아니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교묘하게 약간 논점을 비껴나가시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을 했던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되냐? 아니 공직을 맡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 공직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뭐 행정부는 맡으셔라. 상관없어요. 그거 국회의원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법기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건을 심판할 수도 있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하니까. 사건이 없으면 또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사건이 줄줄줄줄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거 헌법 84조와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중지되냐 안 중지되냐. 이게 왜 그냥 단순히 재판 중지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해석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공범자들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재판이 중지가 되면 대통령만 중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 자체가 중지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헌법소원을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변호인은 뭐예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된 정말 허위 주장도 할 수 있고 왜곡 주장도 할 수 있고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판정에서는. 뭐 저는 안 합니다만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의뢰인을 위한 일인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그런 역할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판자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수로 뛰던 사람이 갑자기 심판이 된다는 거잖아요. 임기가 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단순히 한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좀 저는 상당히 우려가 커요. 걱정이 큽니다. 상당히 우려가 크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아까 좀 관련 사건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7년 8개월의 실형으로 최종 확정됐는데 네. 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이 소설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대북 송금을 오케이 한 것이 사실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 뭐 저도 잘 알지만은 이 사건에서 잘 아시죠.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이 사건에서 네. 이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 측의 설명대로 이화영 씨가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알았다 몰랐다라는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이화영 씨 재판 자체가 가지고 뭐 이것이 직접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결론까지는 난 거예요. 대북 송금이 있었다.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북한으로 가게 됐고 800만 불. 당시에 방북 비용 300만 불, 예.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불을 줬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관계 그다음에 법적으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남은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이화영 씨가 보고했냐? 본인은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고, 그걸 재판 과정에서 뒤엎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부분을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 여러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만은, 뭐, 지금 이 사건이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 재판중지법이 지금 국회를 뭐 통과하겠죠. 통과한다면 이 재판도 중지가 그냥 될 것인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안 그래도 김용태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지금 재판 6월 18일 이제 공직선거법 그거 파기 환송돼서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해야 될 그 네. 재판이 6월 18일이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대북 송금 재판 받을 의지가 있느냐 그걸 첫 번째 질문으로 내걸거든요. 의지는 없으시겠죠. 한민수 대변인 얘기했어요. 아니 이 바쁜데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네. 대한민국 사법부는 뭐가 되나요? 바쁘면 안 가고 예. 권력이 있으면 안 가고 그런 건가요? 아니 물론 6월 18일 날 아마 G7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못 가실 수 있죠. 뭐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연기 신청서? 네, 연기 신청서를 하든지 아니 근데 재판은 이럴 수는 있잖아요. 공선법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 불출석이면 그냥 불출석 된 상태로 그냥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법원에서 이제 6월 18일 날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이 이제 그 전에 통과가 될지, 그래서 공포를 시급하게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2일 본회의 예정이죠. 통과는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재판정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10일 통과될 테고, 그럼 이제 뭐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 안 할 테고. 뭐 그냥 바로 즉시 공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즉시 공포하고, 즉시 그렇죠?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입법을 하고, 이러한 뭐 재판을 중지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이죠. 벌써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지난주 화요일날 있었던 대선에서 출구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진행해야 된다는 게 60% 이상의 어떤 찬성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정권 초기라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이 그걸 알고도 뽑아줬다는 거는 그래도 일에 집중하세요. 국정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84조,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한 84조 해석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권 초기에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싶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참 그 부분,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또 재판을 받으신다는 얘기인지 뭐 잘 모르겠네요. 진짜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그래서 이승엽 변호사 가는 거 아니에요? 6년이잖아요. 임기 끝나됐잖아요. 참 암담합니다만은 저도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최대한 비판을 안 하려고 해요. 최대한
뭐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는 우리가 차분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 물론 예고된 거인 건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진행 중이었고 그걸 국민들이 알고도 선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시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정부의 두고두고 잠재해야 한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판이라는 리스크는 잠재였지만 민심이라는 리스크는 안고 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질문한 두 가지를 때문에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데 지금은 좀 박수 쳐줄 때지 벌써 그렇게 삿대질 할 때가 아니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삿대질이 재판 나오실 겁니까?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방탄 3법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정말 처리할 것입니까? 거든요. 그게 네. 첫 번째가 방탄 3법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방탄 3법에 이제 네. 소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사법 리스크를 이제 방탄하겠다는 건데 이제 법원조직법, 대법관 수 증언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오케이. 그다음에 재판중지법, 오케이. 그다음에 공선법이겠죠. 네. 이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그것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의 행위는 삭제를 하되 낙선 목적 2항에 있는 것은 행위는 빠지게. 나는 거짓말 해도 되는데 너는 하지 마. 근데 진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위헌법률 심판 간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네,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게 행위 자체가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나눠가지고 한다는 건 둘 다 빼든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짓말해도 처벌 못 한다는 게 하든지, 그걸 무슨 상대방은 거짓말한 거 처벌해야 되고 내가 거짓말한 거 처벌하지 말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위헌법률 심판도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는데 만들어낸다고 진짜 만지겠지만은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다 통과시키지 않을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처벌받기 싫으시고 그러면 그 공선법 허위사실 공표 행위 부분 삭제하십시오. 삭제해서 면소 판결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법과 관련해가지고도 재판 중지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107석이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렸는데 개헌 외에는 막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일 우려스러운 건 대법관 증언과 관련한 법원조직법인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법관 숫자의 늘어남에 따라서 투입되는 그 밑에 우리가 재판연구관이라든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해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가 돼야 되고,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여기와 관련한 의견서를 지금 국회 측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증언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숫자가 3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의견서 내용을 대충 보진 않았지만은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보통 4명에서 6명 사이에서 증언을 하자라는 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대법원의 그 사건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사건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정말 지난번 5월 1일 날 있었던 파기환송심에 대한 보복으로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라고 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건 오로지 보복하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소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행정부라든지 사법부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져갔을 때도 항상 그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대법관에 대한 증언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러한 논의를 했었을 때 항상 의견을 주면 행정부에서라든지 국회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법원에서의 낸 의견서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보복 감정이라는 이 감정에 앞서서 가지고 기득권 세력.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저는 제발 좀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한미 정상간의 첫 통화였습니다. 언제 하나 했는데 결국은 6일 다소 늦은 사흘 만에 첫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 이 대통령은 또 굉장히 빠른 국제 외교에 대비를 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지금 외교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드디어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사흘째가 됐는데 통화 이후에도 뭐 통화를 했다.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언론보다도 발빠르게 셀프 보도를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어떤 거에 뭐 의미가 뭐 별 의미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미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영국의 키어 스티머 총리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국이 이제 나라가 위상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새로운 정상이 당선되면, 정상이 결정되고 당선되고 이제 취임을 하면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서방 우방국들, 선진국들 등에서 줄줄이 축전이 바로바로 오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니까 SNS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싸고 조용했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그 키어 스티머 총리가 직접 뭘 한 것도 아니고 외무장관이 올린 트윗을 RT를 하나 했어요. 이거 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냥 막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그래 선물 하면서 보내주는데 무슨 경품 같은 거 받은 거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면 그건 또 그냥 뭐 바쁜가 보다라고 하겠는데 외무장관이 올린 트윗을 RT해서 그걸로 땡친다? 와 이건 굉장하죠. 그러니까 모욕적일 수가 있네요.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여태까지도 아무 말 없어요. 마크롱도 트럼프 좀 잘생기고 좀 이렇게 젊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종인 관계로 뭔가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뛰어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도 그게 빠지지 않는 분인데 여태까지 아무 말 없었고 그렇죠. 미국에서 트럼프 통화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적. 아니 왜냐하면 전화 통화라는 거는 어차피 일정 중에 끼워 맞추면 되는 거고 우리 쪽에서 못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 시간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지연됐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외의 서방 국가들이 다 이렇게 냉랭하다? 게다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5시간 전쯤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진핑이 이재명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지금 서방세계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국민이 뽑은 우리 소중한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방세계 전체에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심지어 중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 틈을 벌려보려고 이런 기동까지도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축하 인사를 안 하는 편에 차라리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와중에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애매한 처지가 되어 있다. 사실 뭐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흘 동안 전화 통화 하나 없었을 때 발 밑에 그 외교 라인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온 라인을 다 동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전화 안 주냐, 언제 좀 줄 수 있냐, 뭐 하냐, 연락 좀 달라. 그쵸. 온 라인을 다 동원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방의 소위 우리 우방 세력들 혹은 준 우방 세력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온갖 사법 리스크 같은 건 차치하고. 오케이. 그거야 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그분의 언행 같은 것도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없는 사례는 아닌 것 같고. 높아졌어요. 우리 역치가. 그렇죠. 근데 취임하고 나서 인선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김민석. 근데
뭐 정치인으로서 뭐 이렇게 여러모로 긍정적인 활동을 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 문화원 점거 시위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사관. 예,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를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사람을 누굴 쓰느냐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고, 또 반대로 아무리 말이 험해도 고운 사람들을 갖다 쓰고 있으면 그 험한 말을 하는 게 어떤 전략적인 행보로 이해가 될 여지도 있는 거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정말.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서방 세계 입장에 서방 선진국, 서방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인물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참, 예, 예를 들면 뭐 한미동맹 관련해서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다고 대립한다고 할 때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종석 국정원 쪽으로. 예, 그렇죠. 이런 식 다 이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정말 글로벌 패싸움이 벌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침묵으로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너무 오버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태까지 밟아왔던 성장 공식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그런 미래 행보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실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두 국가 중에 그쵸. 딱 두 국가만 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우리는 그 부분에 되게 사실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긍심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예.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이 많이 자긍심을 느끼고 계신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자꾸 현실 도피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도 트럼프랑 늦게나마 대화가 됐는데 트럼프랑 말이 너무 잘 통했대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분 이제 통하면은 10분은 통역이고 예, 그러니까요. 뭐그 골프 얘기 한 5분 했고 예.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자기들끼리 짤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썰도 풀고 막 이러면서 뭔가 뻔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저는 안 뽑았지만 어쨌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물론 과반수는 안 됐지만 아니 그냥 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이 잘 수렴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무조건 잘했다 우리 대통령 만세 우리 이재명 만세 이러고만 있으면 곤란하죠. 노 의원님이 저랑 비슷한 점을 찾았어요. 뭐요? 이게 위에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이쁨 받는 스타일은 못 됐죠. 보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는 곧 네.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큰 조직에 못 있어요. 마음에 없는 네. 소리 곧 죽어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실용외교. 과연 실용예고가 될 것일까? 이것도 이제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대비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 실시에 예. 감사하문이다 예. 하면 된다. 땡큐가 없었네. 예, 그렇죠. 땡큐가 없었네. 예, 와. 땡큐를 안 하는. 어떻게 실용예고 어떻게 마련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용외교라는 컨셉 자체가 10년 전에 레파토리고 지금은 약간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고 있는 이렇게 좀 되게 문학적 표현을 빌자면 뭐 개와 늑대의 시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와 예, 늑대의 시간. 너는 개냐 늑대냐 계속 이걸 이제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저 놈이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게 개와 늑대의 시간인데 지금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과연 이 나라가 우리의 적인가 동지인가 이걸 계속 막 따지고 있는 이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실용 외교 표방 같은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친미 드라이브 막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혹을 받지 않는 어떤 스탠스를 왜냐면 지금 의혹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해서 정권이 수립됐으니까 실용 외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정세가 빨리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직설적이고 예. 저돌적이고 뭐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우회로를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네. 물론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의 캐릭터가 정상 외교에서 실제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라는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몹시 곤란한 게 아니 단적으로 얼마 전에 지금 일론 머스크랑 싸운 거 생각해 보세요. 아, 남들이 볼 때는 둘의 캐릭터가 똑같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으면 아주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너무 잘 지내거나 완전히 원수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후자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캐릭터가 똑같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잘 훈련된 정치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히려 이제 방송 예능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전직 사업가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쇼에 대한 감각도 그러니까 본인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쇼에 대한 감각은 트럼프가 진짜 월등하고요. 그리고 어쨌건 국내 정세, 국내 정치의 눈치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이재명이 훨씬 크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막 뭐 니는 뭐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 들을 필요 없어. 그만 얘기해. 그쵸. 다 들은 얘기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아니 트럼프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통역 마이크를 꽂고 있는데 이재명이 예의가 없어 이럴 수 있어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그 호쾌함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약간 강약이지. 근데 트럼프를 상대로 그럴 수 있냐? 트럼프 상대로 그럴 수 있으면 안 들리네요. 얘기가 없어요. 트럼프를 상대로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진짜 굉장한 인물인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레벨로 대단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 관계로 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형의 대북 송금 예.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게 근데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인데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결국에는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렇다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유엔에서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협상에 있어서 장애물이나 감정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죠. 미국이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축전이 안 날라오냐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런 겁니다. 유엔 제재 위반과 연루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근데 그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 브란트, 우리가 이제 그 독일 총리로서 많이 얘기하는 존경스러운 총리로 많이 얘기하는 빌리 브란트도 사실은 퇴임한 다음에 밝혀졌는데 퇴임한 다음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밝혀진 사안이 빌리 브란트의 가장 아끼는 비서가 동독 스파이였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첩자 전략이 그러니까 스파이 전략이 굉장했기도 하고 과연 빌리 브란트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휘둘렸느냐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지금도 논란이 꽤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관계로 그냥 이렇게 쭉 왔죠. 쭉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화영 뭐 평화 뭐 부지사 뭐 아무튼 이화영 그 유죄 판결이 딱 나온 그 시점에 동독 스파이가 발견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진짜 동기가 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거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본인이 뭐 실토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놓고 역지사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빌리 브란트가 동독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일단은 그게 정설이긴 합니다. 정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빌리 브란트의 정권의 정책 등 기타 등등이 동독의 첩자의 영향을 안 받았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비서가 스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시큰둥도 아니고 냉랭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약간은 경계 같은 느낌을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전개여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뭐
실용외교를 해야지. 뭐 이 발상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알다시피 트럼프는 워낙 뛰어난 사업가이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그냥 두고 보질 않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대차 대조표를 그려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관세에 대한 협정을 우리 너무 늦었어요. 사실 그동안 관세에 대한 협정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었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실용 가능할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다행이면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취임 후 100일이 이제 지났나? 아무튼 뭐 이 정도 상황이 됐더니 너무 많이 물어뜯기고 힘이 빠져가지고 과연 동맹국 상대로 이런 관세 깡패 협정을 본래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자체가 미지수가 되어 있는데 많이 철회했죠. 그렇죠. 많이 그 자체가 빽빽했죠. 미지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쉬워지는 거는 국민의힘 쪽입니다. 아니 한덕수 총리 카드가 이게 대선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애매하거나 희박해 보일 시점이면은 그냥 철회를 하고 차라리 국정 안정성을 유지를 해서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일을 좀 합니다. 라는 거라도 지켰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어설프게 너무 많이 선거에 올인했다가 지금 가재도 있고 구럭도 있고 아무튼 다 이러고 있는 상태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게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죠? 그 현수막?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선 인사 같은 현수막을 걸고 계속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대부분은 낙선하면은 사과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은 더 두드려 맞을 상황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 후보가 되어서 40%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 김문수를 사랑해 주신 덕분인 것을 알고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and 알파가 있나요? 그리고 나는 이제 keep going 합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민심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진 나는 적어도 한 턴 정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쉬거나, 그러니까 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턱걸이를 하셨어요. 계속 더 뭔가 더 그냥 이 추세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게 꼭 당권을 위한 것이 됐건 아니면은 뭐 다음번에 지선이 있으니까 지선에서 뭘 노리는 게 됐건 이제 정치인 김문수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현수막이어서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 김문수의 개인적 판단을 놓고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건 더 망할 수 있는 선거 김문수 개인기로 많이 때웠다라는 평가도 존재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노정태 의원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좀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괄호 열고 나는 안 찍었지만 괄호 닫고였어요. 김문수 후보 괄호 열고 나는 찍었지만인가요? 뭐 나는 찍었지만 괄호 닫고 하지만 지금은 우려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 얼마나 객관적인 논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뭐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당권, 지선 이거 다거든요. 근데 이 정당 전체에 대한 국민 전반에 깔려있는 불신을 조금씩 불식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큰 선거를 마주하더라도 굉장히 큰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 싸울 수밖에 없는 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호남 차별, 호남 혐오 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오면 민주당 어쨌든 DJ 정당의 계보 안에서 공천을 받고 나오면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호남은 별개로 치고 영남은 떨어진다 치고 수도권에서 나오면 무조건 엄청난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 전반에
열렬한 지지층은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토 정서가 워낙 있다 보니까요. 비토가 워낙 있는 정치인이었다 네. 보니까 네.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한다는 말과 동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쪽 경로를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여태까지는 국힘을 간판을 달고 나오면 할만하다 내지는 좋다 같은 게 있으니까 좋은 인재도 모이고 인재가 있으니까 돈도 모이고 머리도 모이고 하면서 이 수권 정당의 그 위상이 당당하게 있었던 건데 그게 허물어지다가 심지어 계엄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 후보는 이렇게 당이 멸망각이었지만 제가 살렸는데 그게 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더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더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어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도리에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면 예. 이재명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제 모델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심지어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관리를 다 깨부시고.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네. 트럼프도 전화 안 해줘. 영국 총리는 네. 여기서 왕인데. 영국 총리는 RT로 때워. 프랑스에서는 말도 없어. 그런 모습 보다가 나중 가서야 중국에서 숟가락 얹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어쨌건 우리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이름을 알게 되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건 어떻게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니죠. 기관이죠. 그렇죠. 기관. 네,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되고 개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빼앗기면서 내 인생을 공적인 대의에 바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그 완벽한 결정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게 임기를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쳤을 때 일단은 지금의 김문수 전 후보의 행보가 본인의 이후 정치를 더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거니와 국민의힘 전체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옳지 않죠. 옳지 않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선 이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세종 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돌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킨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추진했던 일 중에 하나고 해수부는 말 그대로 바다해인데 왜 세종이냐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세종시 입장으로서는 이제 행정 효율 위상이 모두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뭐 청와대도 이미 한번 청와대도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 딱 되니까 나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테니까 준비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종시로 갈 듯 하다가 예, 그렇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종시는 원론적으로 주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박근혜, 이명박의 그 논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두 사람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였는데 저는 이명박 안이 맞았다고 봅니다.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하고 뭐 과학 중심의 개발 도시가 필요하고 다 사실 그 위치에 대덕단지를 확장한 어떤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연구 중심 대학들이 막 더 들어서고 카이스트와 비견할 만한 대학들이 그쪽으로 갔으면 대학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그 대학이 있는 곳에 고급 일자리가 생겨서 세종시 권역은 훨씬 더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표류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표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지지할 때 설마 공약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하셨는가? 이 점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아니 어차피 지금 세종 시민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배신을 당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우리는 이분을 왜 찍었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 그래도 인사는 확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인사에 예. 있어서 내 사람은. 예,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내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왜 찍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거여서 뭐 거의 뭐 자승자박이에요. 라는 아니, 분이십니다. 뭐 해수부가 부산에 가는 게 옳을 수도 있고 뭐 행정 효율이 맞을 수도 있고 뭐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의 공약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을 믿음 본인 탓하라 말씀이신데 그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구청,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인데 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전당대회 때문에 사실 김문수 그 후보가 전 후보가 예. 지금 벌써 이렇게 잠깐 한텀 쉬셔야 할 상황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예. 결국 전당대회 당권. 그렇죠. 그전부터 그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에 관심 없고, 8월이나 9월 중에 있은 당선이 진짜 본선이야. 당권 예.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일찍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결국에는 당권 경쟁이 원래부터 목적이었다는 그 비판을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네. 제가 지난번에 약간 비판적으로 코멘트를 하긴 예, 했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과연 그게 얼마나 자기 운신의 폭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거의 했습니다.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예, 평하셨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또 대놓고 잘라버리겠다고 나오고 막 이럴 줄은 아니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점에서?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년째 청년 논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청년 하면서 앞에다 갖다 세운 다음에 대충 얼굴 마담으로 쓰고 대충 욕바지로 쓰고 네. 그런 다음 갖다 버리고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건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준석이라는 어쨌건 양날의 칼인데 굉장히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못 견디고 뛰쳐나가가지고 지금 대선에서도 뭐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네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죄송한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인가요? 아니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죠. 네, 아니 네. 이렇게 정말로 기왕에 당권 그러니까 이게 그 비대위원장을 우리는 젊은 얼굴로 맡기겠습니다라고 국민을 좀 뭐 나쁘게 말하면 국민을 좀 속이려고 한다. 고도했으면 라고 한다면 아니 방금 이재명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재명은 대선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세종시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뺄 거지롱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거짓말을 할 거면 좀 그 정도까지 성의는 보여야죠. 왜냐하면 이제 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대선은 끝났고 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세종은 어차피 지선에서 우리가 이기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더 심하게 무너진다? 이러면 지역 조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선거는 점점 해보나 마나한 축으로 그렇죠. 쭉쭉쭉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잘 지켜야 돼요. 2025년 6월 예, 3일 어차피 코앞이에요. 네. 코앞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전반의 가장 큰 먹구름은 이 당의 브랜드 자체가 너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고 당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 전략을 깔고 들어가서 뭐 청년 뭐 정치인 앞에 세워놓고 뭐 꼭두각신이 많이 뭐 이런 말이 나올지언정 그래도 양두구육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머리도 안 걸겠다. 순수 개고기만 팔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지선에서 아무리 공천 잘해가지고 근데 공천 잘하는 것도 이미 좋은 후보군이 들어와 줘야 공천 신청자가 신청서를 내야 공천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얼마나 승산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정당에 좋은 인재가 들어오기 쉽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몹시 큽니다. 그러게요. 제가 듣기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를 쫙 이제 혁신형으로 새로 인선하려고 했었는데 예. 친윤계가
다시 또 친윤계 인사들을 대부분 인선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엔 그마저도 무산됐다. 예. 그래서 그냥 저 조기 전당대회로 선을 바꿨다고 우회했다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초전대 개혁안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옹호에 대한 엄중 징계,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언급했는데 뭐 환골탈태라는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정말 다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 쇄신이 요구되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그렇죠. 여러 가지 행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 제가 지금 잠깐 초콜릿 다 드시고 괜찮아요.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5대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오, 맞는 다 맞는 이야기고 다 또 숙고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네. 검토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잠시만요. 속보가 떠서 보내드립니다. 뭐 놀랍지 않네요. 서울고법 이 대통령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추후 지정. 추후 지정. 네, 추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6월 18일 안 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천천히 이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지정하든지 말든지 그 전에 그러니까요. 법 빨리 통과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지정이라는 점. 추후 지정.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일까지 임기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초선 의원이잖아요. 말빨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객하기 전에 이제 소리를 한번 지르는 거죠.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초선 의원으로 봐도 이렇게 이 당의 미래는 없어. 뭘 드시는 거죠? 없어 이러면서 없어 이러면 다 먹고 사는 문제죠. 네. 먹고 사는 건데 없어 이러면서 예. 이제 고민을 털어놓은 건데 그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서 비빔밥도 먹고 보니까 상황이 안 좋다 싶어서 자기 의견을 정리를 하고 또 중지를 모았겠죠. 내놨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말빨이 안 먹힐 것이다. 그러면 5개 이 안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이걸 이제 뭐 하나씩 볼까요? 검토를 할 말이죠. 윤 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무효화할 필요 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이건 이제 대놓고 친윤을 보자는 거잖아요. 친윤에 대한 공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리 있다 보시는군요. 아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쭉 이야기하신 거 뭐 굳이 더 이야기를 안 해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당신 민심 반영 절차를 구축하자 지방선거 100% 상향시키고 이게 뭐냐면 이제 당 내에 워낙에 다선 친윤계 영남계 의원들의 의견이 세다 보니 수도권 경기권 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민심에서 멀어지는 행보를 자꾸만 한다. 이제 요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단이라도 삐그덕거렸다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단호하게 마음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더 민주적으로 개선했다. 뻔한 이야기 안 해요. 아니 그러면 그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실천하고 또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말만 했지 안 한 거야. 공부 열심히 할게요. 책 안 본 거야. 그래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을 깎는 뼈를 깎는 각오로 공부를 했어야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이 지경에.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해놓고 공부 안 한 것 뻔히 지금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엄마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그렇죠. 본인도 알잖아. 근데 뭘 기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뭐냐? 김용태는 이제 곧 끝나는 사람이에요. 김용태 위원장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친윤의 자장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말빨이 센 사람이에요. 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각을 세워서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말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한동훈이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래도 친윤 쪽에서 쭉 그걸 이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 김문수. 왜? 권성동은 또 한덕수를 세우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또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럼 세 사람이 만나야 돼요. 권성동, 김문수, 한동훈이 만나서 당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그냥 다 찢어 어떻게 해? 그러면 쇄신을 해야 되면 어떤 쇄신을 할까? 와, 권성동 의원과 쇄신은 다 그렇게 국민에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와닿지는 않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러면 김문수 쪽에서 한동훈을 다 밀어내고 당을 장악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동훈 쪽에서 김문수를 다 몰아내고 당을 장악하면 문제가 그런데 해결될까요? 이 이야기 전에 전제 사항이 그렇다면 말씀은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된다는 말씀.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해봤자 결국은 또다시 계파 갈등만 더 노출될 뿐이고 국민의힘이 혁신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 있는 당으로 보일 뿐이다.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2022년에 들어와서 당의 체질을 바꾼 것처럼 지금은 지선까지는 6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이렇게 빨리 당권 경쟁할 때가 아니라 혁신을 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을 모셔와서 뭐 이름을 바꾸든 뭐를 바꾸든 하면서 체질 개선할 때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빨리 전당대회 할 때가 아니다. 이뱅크 예. 그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서 그때 김종인 대표 때는 그래서 지선도 이기고 다 했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안 변한 거예요.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잠깐 페이스 오프를 한 거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혁신위원회 설치하면 근본적으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전당대회를 해서 또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극혐하고 전당대회가 형식인 거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와야 된다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책임 있는 야,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될 것 같으면 찢어지는 거죠. 오. 안 되는데 어떻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가 찢어지네요. 하나의 부부가 돼서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왜 안 헤어지는지 알아요? 재산을 나누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들 미워서도 있거든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뜻을 하나로 합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승복하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것은 절충해가면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럴 의향이 없는데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들 혁신위원회를 만든들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도 안 바뀌고 10년 뒤에도 안 바뀌는데 계속 같이 한다? 가능한 일 같아요? 재산 때문에? 당의 재산 때문에? 헤어지면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표도 나뉘고, 재산도 나뉘고, 방비도 없고, 후원금은 안 거치고. 그래서 마음은 안 맞는데도 다 각방 쓰면서도. 계속 한 지붕 세 가족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네. 거죠. 아. 그래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할지 여부는 당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 당에는 미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사퇴해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라면 원내대표로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은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107명이잖아요. 107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한 50명은 친윤 쪽이고 한 30명은 한동훈 쪽일 거예요. 5대3.
지난 당내 경선 때 보면. 그러면은 남는 사람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7명이에요. 27명이 다 한동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57명이 돼서 한동훈 쪽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는데 이 27명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략 한 절반 정도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17대 10 뭐 이렇게. 그러면은 네. 절반 정도로 나눠지면은 한동훈 쪽이 아직은 안 돼요. 오케이. 아직은 친윤 쪽에서 네.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스피커는 이제 뭐 꺼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말씀은 주셨으나 친윤계에서는 이 김용태 위원장이 내건 개혁안의 조건이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그러면 이제 당권 재도전을 만약 그 뒤에 정말 있는 거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재도전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 그때도 도전하겠죠. 김문수도 도전하는 거고. 아, 김문수 전 후보도. 아유, 당연히 도전하는 거죠. 왜 당연해요? 지금 모습이 당연하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치인들은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어나운스먼트. 예. 그 다음에는 발언. 무브먼트. 행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바이러먼트예요. 환경. 환경. 자, 어나운스먼트인데 지금 제가 왜 김문수 당권 도전 100%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한 번도 나는 당권에 도전을 안 하겠습니다. 서명에서 확정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요, 뭐. 없어요. 네,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뭔지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절대 도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진 않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만 했네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이민선 앵커가 저한테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은 내가 방송에서야 제가 무슨 아이고 당연하죠. 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뭐라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제가 저는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절대 제가 단 한 번도 출마를 안 하겠다라든지 저는 뭐 공천 신청도 안 할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 있으세요? 공천 신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브먼트인데 아니 정치 더 이상 안 할 사람이 훌라후프는 왜 돌려요? 특허리는 왜 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74세인데 이준석 후보가 40살이잖아요. 야 이준석 건강은 내가 네보다 더 낫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인바이러먼트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한동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누구 쪽에 서 있지도 않고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친윤 쪽에서는 전당대회가 있으면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결정하잖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는. 공천이 목숨이에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러면 지금 김문수 외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친윤으로? 나경원? 윤상현?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포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3 어나운스먼트, 그 다음에 무브먼트,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를 보면 당권 도전 100%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최근에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도 만났죠? 왜 만나겠어요? 뭐 도와달라 이거죠. 아유, 좀 코미디예요. 도와달라.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 게 10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그래서 모여서 제 말씀이 이거예요. 이 당에 모여서 어차피 우리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는데 그래도 보수라는 날개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날개 죽지를 찢어서 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 한번 우리가 뭉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라 이 이야기예요. 권성동, 김문수, 한동훈 만나서.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은 뭐 아까 조금 전에 왔다가 노정태 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쉴 때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고 또 누가 쉴 어디서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전 후보가 안 쉰다니까. 그러니까 때다라 안 쉬겠지만 쉴 때인데 왜 나오냐라는 비판적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비판이죠. 배 소장님도 비판적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비판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 현실이니까. 정치 현실이다. 네. 일단 41.15 득표율을 올렸는데 그 후보가 가만히 있는 게 뭐 말이 되냐. 김문수 후보니까 그 정도 얻은 거고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네. 저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 설사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따르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제 예상은 뭐냐면 분석은 실제 가능한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제 사심을 넣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분석은 그냥 제 공자왈 맹자왈 하는 분석인 거고 제 분석은 김문수 당권 도전 100%, 한동훈 당권 도전 100%. 그러니까 두 사람 싸움이 될 텐데 그래.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이 싸움을 붙으면 한동훈이 조금 밀려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기는 전략을 짜든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겼다. 또는 김문수 전 후보가 이겼다. 했을 때 이 당이 하나가 될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김문수 당대표인 당에서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 나가기도 어렵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전 당대표는 비례대표 숫자가 많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간판으로 나갔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장담을 못해요. 네, 지금 당 이 판 대표는 자체가.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더 유리한 판이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원내대표 선거라면 이제 당연히 친윤 세력이 조금 더 다수다 보니까 우세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당 대표 선거는 또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경선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경선에서 한 대표가 의외로 상당히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그 이후 결선에서 진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20번이나 외친 것이 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본다면 당대표 이번에 당권 후보 경쟁에서도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낙점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낙관할 수 없어. 예. 낙관할 수 없죠. 예. 낙관할 수 없고 실제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은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이슈도 있고 지금 내란 특검도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내용에 어떤 식으로 친윤 쪽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선 직후니까 또 당원들이 뭉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여파를, 그 영향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돼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든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당은 또 하나가 안 돼요. 이 당은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라. 권성동, 김문수, 한동훈이 모여서 정말 하나 되겠다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겉으로만 그런 척할 뿐이지 그럴 마음이 속마음으로는 없다. 그럼 판단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 계속해서 형식만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건 뭐 금방 티가 나니까요. 그 왜냐면 그 흔들거리는 것을 제일 즐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에요. 왜냐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죠. 지금 입법권도 꽉 쥐고 있죠. 사법권도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당은 더 흔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 완패하고 2028년에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가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 당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천 문제로 막 우왕좌왕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 안비가 안 되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하나씩 다 지금 뭐
해소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8일 재판은 추후 지정으로 뭐 몇 년이 후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게다가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 중에는 그 이승업 변호사, 본인의 변호사가 이제 임명이 됐고 아마 뭐 강행하겠죠. 누가 맡겠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 있냐, 뭐 어쩌라고라는 반응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속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고 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 일기 인선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예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습니까? 왜 그래도 통합하겠다, 우린 좌우 없다 했는데요? 그걸 다 믿는단 모양이네요. 네. 네. 그 통합이라는 거 통합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대북한 정원도 좀 속도 조절하고 있고, 또 조절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복회 예산도 복원했잖아요. 그것도 통합입니다. 곳곳에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이 지금 뭐 인사를 주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용산 참모진 구성이잖아요. 네. 참모진 구성이야. 그럼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참모진 참모진. 구성하는 것도 뭐 통합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올 정도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솥밥을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의 이제 인선은 물론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나 또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인선 자체는 일단 인수위가 없잖아요.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함께 하기에 최적화된 진영을 꾸리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적하려면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려면 가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무총리는 이틀간 하죠, 그죠? 인사청문회를 할 때 상당히 강도 높은 검증을 준비를 하면 돼요, 국민의힘이. 근데 준비를 할까 제가 의문이에요.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더군다나 이명크도 알겠지만은 국회의원이고 워낙 또 달변이에요. 잘 받아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서 공격하지 않으면 대치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한동훈- 용호상박 그런데 의원이 아니네. 한동훈 전 대표도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는데 지난 총선 때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로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순번을 가져야 돼. 비례대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위성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로를 출마하면 되는 거예요. 종로 출마했으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뭐 국민의힘은 뭐 거긴 지지부진하고 힘도 없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저기 이재명 정부 얘기 해볼 거 정말 마지막 정부. 6월 17일 날 이제 캐나다로 떠나십니다. 대통령이요. 여기서 이 정부는 뭘 얻어와야 합니까? 17일 아니고 14일 날 이제 캐나다로 떠났는데 네. 이 정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실용 외교에 대한 공감을 얻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실용 외교라는 것이 말은 좋은데 어떤 게 실용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실용 그러면은 말은 좋잖아요. 용어는 실용이니까. 근데 실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 좋은 게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익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이 실용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일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실용 좋은데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과 가까워진다는 건 빠지는 거니 이걸 제일 궁금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럼 여기에 토착 외구나 노 저편하겠다 또 과거사로 자꾸 끄집어내고 실제로 이 일본 관련되는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또 질문을 많이 했어요. 강력하게 사도광산이나 군함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는 과거사지만 우리는 미래로 가는 관계라든지 이게 실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과거사로 묻어두지 않는 게 외교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미국, 일본에 공감시킬 수 있느냐. 이게 첫 만남이니까. 첫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거의 뭐 70, 80%를 지배하잖아요. 이때 어떤 의미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전달하느냐. 이게 그 이후에 있을 관세 협상이나 또 일본과의 한미일 협력이나 이런데 다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실용 외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